결혼식장 대형 예식홀,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천장 아래로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하얀 꽃길이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늘어선 하객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인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 옆자리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불안함이었습니다. 신부가 단상에 올라 신랑 옆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환한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차례는 나중이니까 일단 신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단정해 보였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식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객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결혼, 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순간 예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작은 속삭임도 모두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요? 지금 결혼식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 당일에 반대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상 위에 제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 특히 신랑 어머니와는 앞으로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겁니까?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신랑 어머니가 계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식장 안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란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결혼식에서 내쫓는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것은 신부 아버지였고 제 목소리는 예식장 구석까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신랑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결혼식인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신부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신부 측 가족만의 행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우리 집안의 사람입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제 아들 결혼식에서 저를 내쫓는다고요? 단상 위에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아, 준호야.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신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더럽히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더럽힌다고요? 제가 이 자리를 더럽힌다고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어머니일 뿐인데요. 저는 못 나갑니다. 이건 제 아들 결혼식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직원 2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나가요. 제 아들 결혼식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소란이요? 누가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다시피 예식장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아, 준호야, 엄마 좀 봐. 제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은 저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왜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환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건물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저를 얼마나 더 충격에 빠뜨릴지.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64,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 운동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내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시는 거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덩그러니 비어있는 남편의 방석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그 뒤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시골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남편과 저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 남편은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학비가 많이 들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털어 아들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년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큰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상도 받았어요. 부장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집으로 내려오면서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 선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생머리를 내려뜨리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윤서희라고 합니다. 그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어서 들어와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들뜬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짝입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이라고요? 벌써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좋은 일이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라는 여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짓는 미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서희는 젓가락질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평소에 소식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몇 숟가락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아들과 서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귀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희야, 우리 엄마 괜찮지? 응, 좋으신 분 같아.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 앞으로 자주 먹을 수 있을 거야. 서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웃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서희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서희에게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고 방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자기 옛날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과 구운 생선, 그리고 김치와 나물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서희는 역시나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서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 반 그릇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 먹고 건강이 괜찮을까? 아침을 먹고 나서 아들과 서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고요. 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으로는 낯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희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도시적이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했지만 우리 같은 시골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거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하세요라며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저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당신 생각이 어때? 서희라는 여자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찬성하기도 어렵고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시골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불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왠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서울로 올라오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갈게. 저는 긴장됐습니다. 상견례라니.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는 그런 격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양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만나 밥 한 끼 먹고 결혼 날짜를 정한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서 격식을 갖춰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입는 한복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읍내에 나가 백화점에서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함께 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들 일이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정성껏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날만큼은 신경을 썼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드백 속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신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를 마음에 들어 할까? 한정식 집은 강남의 고급 상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저기, 준호야, 엄마가 너무 긴장돼서. 괜찮아요, 엄마. 편하게 계시면 돼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신부 측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어머니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부 아버지 윤재혁입니다. 여기는 제 아내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 어머니도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마주 앉는 형식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신부 측 가족이, 다른 쪽에는 저와 아들이 앉았습니다. 왠지 대결 구도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복, 한우, 해산물.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신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신부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러시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6개월 후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식장은 저희가 아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예약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혼수는 반반으로 하는 게 요즘 추세죠.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하시고 신부 측에서는 가전제품과 혼수용품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네. 아들이 조금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집을 마련한다고요? 서울에 집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어요. 신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강남이라고요? 강남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엄마, 괜찮으시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아들 앞에서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렴. 네, 엄마. 제가 잘 처리할게요. 아들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집안은 명절이나 제사 같은 전통 행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명절도 제사도 안 한다고요? 제사는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명절은 각자 편하게 보내지요. 요즘 시대에 그런 구시대적인 풍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부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시대적인 풍습이라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저희 집안의 전통이었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한다고요? 시댁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저, 그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서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마치 반대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이해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제가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죠. 신부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부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는 따로 살 겁니다. 친정 방문은 자유롭게 하고 시댁 방문은 연락하고 가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연락하고 오라고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데 연락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서희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댁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제 꿈이 있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며느리를 괴롭힐 것처럼 말하는 건가요? 저는 평생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었습니다.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며느리에게는 절대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희를 사랑하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행복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신부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그래.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서희를 정말 사랑해요. 서희 없이는 못 살아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도 따로 보내고 시댁 방문도 연락하고 와야 하고 이게 정말 결혼인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제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혼식까지 6개월.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함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예감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주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를 상의했습니다. 아니,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예식장은 강남 쪽으로 정했어요. 서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 알았다. 하객은 양쪽 합쳐서 300명 정도로 할 거예요. 엄마 쪽 하객은 50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명?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니?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신부 쪽이 하객이 더 많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50명이면 신부 측은 250명이라는 얘기였습니다. 5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준호야,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우리 친척들도 많고 엄마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엄마 예식장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신부 쪽에서 하객 명단을 다 정했어요. 죄송하지만 50명으로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척들만 해도 5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야 할까? 결국 가까운 친척들만 골라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수가 그래도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가야지.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예식장이 작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예식 비용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예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는데? 예식장 대관료만 500만 원이고 식사비가 1인당 8만 원이에요. 하객이 300명이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식사비만 2,400만 원. 거기다 예식장 대관료까지 하면. 그럼 총 얼마니? 대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든다고요? 신부 쪽에서는 반반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만 원 내면 돼요. 2,500만 원이나? 엄마, 요즘 결혼식이 다 이래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2,5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엄마, 제가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1,500만 원 정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됐다. 내 결혼인데.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결혼식이라니. 저희 때는 동네 회관에서 간단하게 치르고도 행복했는데 그 다음은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신혼집을 봤는데요. 강남 쪽 아파트가 괜찮은 게 있어요. 얼마나 하는데? 전세로 7억이에요. 7억?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면 4억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억을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억을.
내가, 엄마, 시골에 땅이 있잖아요. 그걸 파시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땅을 팔라고요? 남편이 평생 일궈서 물려준 그 땅을요? 준호야, 그 땅은. 엄마,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서희가 강남 쪽이 아니면 안 산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남편 산소 앞에 가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여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팔아야 할까요? 바람만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땅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일군 땅을 제가 팔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객 좌석 배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아들이 좌석 배치도를 보내왔습니다. 보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 측 가족 좌석이 맨 뒷줄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맨 앞줄은 모두 신부 측 가족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인 제 자리조차 사멸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좌석 배치니? 신랑 어머니가 왜 사멸이니? 엄마, 서인의 쪽에서 가족이 많아서요. 1, 2열은 다 신부 쪽 가족으로 채워야 한대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신랑 어머니면 당연히 1열 아니니? 엄마, 제발이요.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됐어. 피로연 메뉴도 신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라고 말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로연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신부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 측 축사는 5분, 신부 측 축사는 15분이었습니다. 웨딩 영상도 신부 쪽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랑인 제 아들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 엄마, 그냥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은 계속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혼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보낸 혼수 목록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급 가전제품, 명품 가구, 침구류. 총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혼수 목록이니?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야 하니? 엄마, 서인의 집안에서는 다 이렇게 한대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체면이 뭐가 중요하니?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최종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신부 측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신부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등을 돌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순서, 절하는 위치, 축사 순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여기 3열에 앉으시면 됩니다. 웨딩 플래너가 안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1열에는 신부 부모와 친척들이 앉았습니다. 2열에도 신부 측 가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3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 좌석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친척들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딱 10명분의 좌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아들 결혼식이 맞나? 저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들아, 잠깐만. 엄마, 나중에요.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서희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결혼이 정말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오세요. 9시까지 예식장에 도착해야 해요. 알았다. 엄마가 일찍 갈게. 그리고 엄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사해요. 그동안 많이 참아주셔서.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폭풍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2시간 잠들었을까 눈을 뜨니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결혼식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수로 입술 밖으로 삐져나갔습니다.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습니다. 옷장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맞춘 한복이었습니다. 옷을 입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름을 메고 치마를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지만 애써 떨쳐냈습니다. 기쁜 날인데 불길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한복 입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경사 있으신가 봐요? 네,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기쁜 날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기사님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결혼식 시작 시간은 11시였으니 2시간이나 일찍 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일찍 오라고 했으니까요. 예식장 입구에 들어서니 이미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장식을 정리하는 사람, 음향을 확인하는 사람, 좌석을 배치하는 사람. 어머님 오셨어요? 웨딩 플래너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지금 대기실에 있어요. 어머님도 잠시 대기실에서 쉬시다가 10시 반쯤 나오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신부 측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인사를 하곤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웨딩 촬영 기사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왔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구나. 엄마도 예쁘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몸에 딱 맞았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다. 너 정말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10시 반이 되자 웨딩 플래너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하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조금 이따 보자. 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미 하객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제자리로 향했습니다. 3열 맨 끝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열, 2열에 앉은 사람들의 머리 때문에 단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제 동생이 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3열에 앉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열에는 신부 측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부모, 신부 조부모, 신부 삼촌, 고모. 모두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며 제 친척들을 찾았습니다. 멀리 뒤쪽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신랑인 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신랑과 신부가 단상에 올라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윤준호 씨, 이 자리에 선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부 김서희 씨, 이 자리에 선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도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혼인 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명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와 일열로 향했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신부 부모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잠깐 하객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신랑 측, 특히 신랑 어머니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지목하는 겁니까? 따라서 오늘 이후로 신랑 어머니와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예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 날 저런 말을?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신부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가족만 앉는 자리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신랑 어머니인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지 못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드님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이니까요. 순간 예식홀 전체가 더욱 크게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신랑 어머니를 쫓아내 하객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준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신부 어머니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이요?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웁니까? 저는 그저 제 아들 결혼식에 온 어머니일 뿐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못 나갑니다. 이건 제 아들 결혼식이에요.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식장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나가요. 직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준호야, 엄마 좀 봐. 제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좀 봐. 하지만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아들에게 나는 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화장실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식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날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결혼식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핸드폰이 수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모두들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언니 괜찮아? 문 좀 열어줘.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발 문 열어. 걱정된다고. 한참을 두드리더니 결국 동생은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동생인가 싶어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다녀온 건지 아니면 가지도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안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밀쳐내야 할까요? 들어와라.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라. 사실, 그날 일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원한 거였어요. 서희네 가족이 엄마를 결혼식에서 내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엄마는 제 어머니시고 당연히 결혼식에 계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만약 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희를 사랑하니까. 서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어미를 버린 거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뭐니? 내 어미가 내 결혼식에서 쫓겨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잖니. 고개도 들지 않았잖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잖니. 엄마, 저도 괴로웠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나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잖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가 될 것 같니? 아니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사실?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인의 집안이 사실은 엄마의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희 아버지가 계속 물어봤어요. 신랑 측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엄마가 가진 땅은 얼마짜리인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니? 서인의 집안이 사업 부도가 났었대요. 몇 년 전에. 뭐,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사실은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신랑감을 찾을 때 재산을 중요하게 봤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희가 어젯밤에 술 먹고 다 털어놨어요. 자기 아버지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확인했다고, 엄마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봤다고. 그래서 내 땅을 팔아서 신혼집 마련한 거구나. 네, 맞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결혼식에서 내보낸 것도 앞으로 엄마가 우리 부부 생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대요. 완전히 연을 끊으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너는 다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어젯밤에 서희한테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뭐? 서희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서희가 뭐래? 서희는 절대 이혼 안 한대요. 결혼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과민 반응? 네. 서희는 자기네 집안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해요.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니?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간섭하신 적 없다고. 오히려 다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서희는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욕했어요. 욕?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저는 화를 냈어요. 엄마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서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서인의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엄청 협박하고 있어요. 이혼하면 신혼집 전세금 다 내놓으라고. 결혼식 비용도 다 물어내라고.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대요.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하겠대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못 살겠어요. 돈은 다 줘야죠. 제가 잘못 판단한 대가니까. 그럼 너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니.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아들의 눈에는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법적으로 대응하자. 저 사람들이 사기친 거잖니. 거짓으로 결혼한 거잖니. 하지만 증거는 찾으면 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우자.
아들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 그걸로 변호사 선임하자.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못 먹었는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네, 엄마.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서희한테 속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불편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는, 됐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네, 엄마. 제가 정신 차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설거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하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우리 아들. 저는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자는 함께 싸울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곧 큰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서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둘 다 서로를 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인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씩 날아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신혼집 전세금 반환하라. 위자료 청구할 것이다.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네, 엄마. 저희는 읍내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구하죠?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 가족들과의 대화, 뭐든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은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서희 아버지가 보낸 문자요. 신랑 측 부동산은 언제 처분할 예정인가? 빨리 정리해서 신혼집에 보태는 게 좋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캡처해둬라. 증거가 될 수 있어. 아들은 부지런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두들겨졌습니다. 윤준호, 나와. 당장 나오라고.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나가지 마라. 네, 엄마.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와. 집 부수기 전에 나와. 저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부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켜요. 우리 사위 데리러 왔어요. 사위요?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사위입니까? 이혼? 말도 안 돼.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에요. 신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아들을 속여서 재산 빼앗아 가려고 한 게 뭡니까? 속였다니요? 우리가 언제 속였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넘길 겁니다. 그 말에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당신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요. 문자 메시지 다 남아 있어요. 신부 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결혼하면서 재산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요? 재산만 노리고 결혼하는 게 당연합니까? 말 조심하세요. 우리 딸은 당신네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게 사랑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건 당신이 문제였어요. 당신이 너무 간섭이 심했다고요. 제가 언제 간섭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간섭한 적 있습니까? 당신 같은 시골 사람이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당신은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신부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수준이라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좋아요. 불러요. 우리도 고소할 거니까. 고소요? 무슨 고소를 합니까?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네가 우리를 속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인 건 당신들이잖아요.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신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협박하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싸우는 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이혼은 해주되 전세금과 결혼 비용을 모두 돌려달랍니다. 총 5억 원입니다. 5억?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전세금은 우리 돈으로 낸 건데요. 그쪽에서는 반반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절반을 돌려달랍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준호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승소 가능성은 60%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60%? 네. 그리고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겠다. 엄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엄마의 유산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죽은 후에 남겨질 재산, 집도 땅도 예금도 너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엄마, 엄마는 그 사람들한테 속은 느낌이 들어.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다는 게 느껴져.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 재산이 넘어가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저는 서희랑 헤어질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돈은 괜찮아요. 제가 다시 벌면 돼요. 저 아직 젊잖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처음부터 더 확실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엄마.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밤 홀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나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평생 고생했단 말이냐? 남편 영정 앞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품팔이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집까지 팔까 고민했습니다. 유학 갈 때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 인생이 망가졌고 저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잠 안 잤니?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왜 사과하세요?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가,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엄마를 평생 모실게요. 괜찮아. 너 내 인생 살아. 아니에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진심이에요, 엄마. 저는 이제 결혼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랑 평생 살래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랑 없는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세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들도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할게요. 증거 더 찾아볼게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네, 엄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 모자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여러 번 법정에 나가야 했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우고,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서희 측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착실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재산을 캐묻던 녹음 파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희의 친구 증언이었습니다. 서희의 대학 동창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서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시댁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팔아서 집 사는 거라고.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라고. 그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희 측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을 취소하고 전세금 중 원고가 부담한 3억 원을 반환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기적 혼인 의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서희와 그 가족들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쏘아봤지만 저는 당당히 맞서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이겼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이긴 거야.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큰 산은 넘었습니다. 전세금과 위자료는 한 달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냄새, 따뜻한 분위기,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저녁 만들게요. 내가? 네, 제가 요즘 요리 배웠어요.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어느새 어른이 됐구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아들이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잘 먹겠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기도 하고 조금 탔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아들아. 정말요? 저 요리 잘 못하는데. 아니야, 정말 맛있어. 내 정성이 느껴져.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서울에서 계속 일하면 엄마 자주 못 보잖아요. 괜찮아. 넌 내일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 내려와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이번만큼은 제 고집 좀 들어주세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정말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영정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세금과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이 돈으로 뭐 하실래요? 글쎄, 너 쓰라고 줄까? 아니에요. 이건 엄마 돈이에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엄마가 쓰셔야 해요. 괜찮아. 나는 쓸 데가 없어. 그럼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엄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 맞아요. 저는 평생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정말요? 좋아요. 저희는 일주일 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랑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내 결혼을 망쳤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 마음 몰라줘서.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곁에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엄마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해변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읍내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많이 줄었지만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매일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매일 저녁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좋은 사람 만났니?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요. 글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라.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이번에는 엄마 말씀 들을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아들이 내 곁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눈부신 결혼식장보다 평생 곁에 남는 가족의 진심이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때 일이 없었으면 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힘들었잖니.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희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먼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어제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괜찮아. 너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라. 그때도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엄마를 존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평범한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까? 때로는 눈부신 결혼식장보다도 평생 곁에 남는 가족의 진심이 더 값진 법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